않았을 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감정받을 발언은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현장에 있었죠. 네, 연찬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련해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원래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함께 했습니까? 국회의원 연찬이었습니다. 네네. 현역 본인도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저는 당의 최고위원 지도입니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시네. 선거를 같이 치렀던 야당도 한번 만나서 대화하시는 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운전자가 아니라 글로벌 운전자로서 글로벌 진출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연찬의 분위기 좋네요, 진짜. 정말 좋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도 없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아이고, 조단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39조 7천억 원. 가장이 도박에 빠지면 집안 살림이 거덜나고요. 대통령이 이념에 빠지면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념 놀이하고 계시는 동안 39조 7천억 원.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세수 펑크액 39조 7천억 원입니다. 5월에 뭐 하죠? 종합소득세 걷죠? 네. 종합소득세를 다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월 말이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가 대충 다 가위 딱 나와요. 기재부가 2022년 2월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월, 8월에 중간치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보고를 못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6월하고 8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안 하고 기재부가 태어나게 9월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고 대략 50조 정도가 펑크 날 걸로 보는데 대통령이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홍범도 동상을 여기다 놔야 되네 저기다 놔야 되네. 나라 살림 걱정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504조. 504조 제가 조금 더 많이 적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정권에 내어주는 2022년에 이르기까지 가계 부채 증가율이 무려 504조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서민들께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고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늘어난 가계 부채가 무려 500조가 넘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시장 경제의 기준에 맞추고 상식에 맞춰서 운영해 왔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연찬의 자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현재 있는 경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진단해 왔는데요. 이 경제 수치 하나하나에 이 정부가 가야 되는 이념과 가치, 철학이 녹아들어 있다. 네. 이것이 철진한 이념으로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관한 얘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정부는 이제 철진한 이념으로 가계부채 늘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제철 맞은 이념. 그건 과거는 뭐고 지금 뭔가 요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부동산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504조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보편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폈으면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없었을 것이고요. 당시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냈다가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추동해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난 정권에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짚었던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념 얘기하는데 정책 얘기는 조금 오늘 매끄럽진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의 전체적인 워딩을 다 들어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언급했거든요. 네.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연찬에 나왔던 전체 발언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통령은 설명될 지금 겁니다. 보수여당 맨날 이념보다 실용에도 안 되고 잘못됐고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래 배우신 철학인데 뉴라이트라고요. 이 뉴라이트에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뉴라이트 세계관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일대 대격전 마지막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한반도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찾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전체주의를 눌러야 된다라는 뉴라이트 이념. 이게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 오래 입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작년 8.15 때 없던 얘기 중에 올해 8.15에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공산 전체주의 이 6글자입니다. 네. 즉 작년까지는 자유 얘기를만 하셨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전체주의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국가 내에 지금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들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뉴라이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 정책에서 나왔던 게 한반도 평화거든요. 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특등 머저리 등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도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을 되뇌었던 게 지난 정권의 일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가지고 특정한 이념 편향, 완전히 주사파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메시지 그대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이것도 지금 이념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뭐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대적관을 가지고 생도를 키워내야 할 육사의 정신적 지주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요거는 좀 부인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940년 당시에는요. 놀랍게도 소련과 미국이 한 팀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몰라요? 아니 알면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소련의 손을 잡은 한국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누구랑 싸우고 있었죠?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940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련, 미국, 조선은 한편이고 일본이 적인데 소련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전에 개전했을 때 소련과 1940년대, 30년대 소련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세계사 상식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1919년도에 이후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과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정치 참여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한 그 기념 공간에서 시작을 하고 정치 참여 선언했던 것도 윤봉길 기념사업회 바로 그 공간에서 같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육사에 설치된 흉상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현대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 필수 과목으로 있던 걸 선택 과목으로 옮기는 등에 대한 일부 편향적인 논란들이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사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예. 어디에서 조금 더 높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장소 논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일 뿐 이걸 가지고 역사관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간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의 뉴라이트 역사관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육사가 이 5개를 다 치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걸 이제 뉴라이트들은 민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역할을 했으면 우리 편이고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남의 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홍범도 같은 사람인 거죠. 아니 소련 공산 전체주의 한 편을 먹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백선엽 같은 경우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 했지만 보훈처에서 친일파란 딱지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김일성의 남침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세계관 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었던 홍범도를 파낸 자리에 백선엽 흉상을 놓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정반합이 딱 맞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이 독립을 이뤘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딱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1920, 40년대 활동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준을 놓고 보는 뉴라이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5명의 흉상을 옮기라고 지시하거나 검토했던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 흉상을 세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네. 이 문제 한복판에 세우는 것은 현재 있는 내용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아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참가자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발언이 없다는 없다고 내용도 발표가 예, 예, 나왔죠. 네. 그러면 그 보도했던 그 언론사들 혼 좀 나야겠죠? 압수수색 해야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있습니까?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산됐죠 결국. 네네네네. 또 국방부 관련 보도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VIP 대통령 네. 칭하는 거죠.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하면서 장관 연결해라.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했다. 네. 예. 이건 시작부터 다 불법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왔던 내용은 전원이니까 사실 이라면. 저 내용을 빼놓고라서라도 네네네.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해당 수사단에 헌병대에게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법을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경찰은 국가안보실이 지휘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헌병대에 대한 지휘 권한도 국가안보실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직권남용을 저지른 상태인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진짜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본캐 검사 윤석열의 등장인 거죠. 행안부 못 봤어?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 처벌 받드나? 실무자를 잡아야지. 왜 장관들 끌어들어? 사단장을 왜 넣냔 말이야. 무조건 잘못은 실무자만 탓하고 내가 임명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기조가 지난번 오송 때 이어졌고요. 네. 이태원 참사 때 이어졌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상벽 순직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하라 굉장히 강하게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태원 때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위로는 못 올라오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 지금 10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됐다는 얘기 혹은 불기소 처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경찰청장도 못 가는 수사에서 사단장까지 이게 올라온다? 그럼 대통령 기조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수사 개입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통신기록까지 다 떼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군 검찰의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이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네. 경찰에서 과연 얼만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첩된 보고서가 네. 회수되는데 경찰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뭔가 가이드라인을 받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좀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차분하게 수사를 지켜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경찰이 헌병대에서 서류를 받았죠.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군 검찰이어서 아까 그 서류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받았던 서류를 낸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주게 됐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조정한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이 이걸 내가 왜 당신을 줘라고 묻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네라고 돌려줬다는 것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군검찰이 갈 테니까 서류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수사로 안 될 테니까 경찰이 하는 거니까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죠.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기업에 자금도 없는데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정말 아찔한 아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표정 자체도 굉장히 아찔해 보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코로나를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으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코로나를 두들겨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단 2년 만에
10년 동안 돈 아껴서 갚았던 20% 부채를 다시 일으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막 뿌린 거예요. 뭐 트럼프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당 1,300만 원 정도를 하나로 그런 정도의 지금 돈이 다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미중의 상황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털어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히 유일하게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정 통계를 제대로 안 보시고 계신 게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흑자 재정을 했습니다. 세수를 더 많이 걷어서 돈을 아꼈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때 아직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병민 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네. 오히려 부채를 더 냈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국가 부채 400조를 증가시켰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신 그렇죠. 거죠.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해를 안 하십니까? 가계 부채가 증가됐던 내용들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부의 재정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들을 했다는 평가들은 이미 2018, 19, 20년도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했었던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가 채무 1,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의 예산을 통해서 정부를 얼만큼 탄탄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거라 봅니다. 세 가지 점만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재정을 운용하라고 한 것은 IMF와 OECD, 전 세계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2017년부터 우리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였다는 점 첫 번째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부채가 한 60% 정도 되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낮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하나. 세 번째는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수 펑크가 50조가 났는데 정부는 6월과 8월에 공개해야 될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9월까지 미뤄놓은 다음에 이 50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국회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국회랑 짜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예산은 국회가 아니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법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관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은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정부 욕만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24시간 욕하는데 어딥니까? 네, 뭐 특정 언론을 찝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네. 현재 있는 언론 환경들이 이 나름대로의 중립성에 조금 위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내에 너무나 야권 편향적인 내용들의 보도들이 쏟아졌던 내용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 분석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정당이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또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은 좀 벗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조중동 있지, 종편 있지, 오만 인터넷 언론 있지, 대통령이 이렇게 수많은 언론 지원군을 옆에 두고도 자기 쪽으로 언론이 기울어졌고 포탈도 잘못됐고 난 다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오로지 언론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장관들에게 점잖게 하지 말고 논리로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거 이면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대략 2조 정도 예산을 언론에게 광고비를 1년에 집행을 합니다. 이거 지금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거 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마다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광고 예산이. 네. 이게 어디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갖고 있는 2조 원의 광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직접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정권의 광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예, 지켜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던 오늘 진품 명품.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